한미 예수님, 틀랑학교 오늘이 몇 번째입니까? 예? 9번째? 참 용케도 끝까지 잘 버티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저녁 시간 아주 귀중한 시간, 매주 이렇게 꾸준히 제가 지난번 우리 주교간의 교구청의 신부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계속 출석을 하신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하다가 그동안에 핵발전소 이 탈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따로 언급하신 분들이 안 계시다고 해서 제가 지금 주교회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노상 탈핵 문제를 작년서부터 이렇게 쭉 다루고 있어서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고, 어떤 의미로 우리 제주도는 탈핵 문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평소에 관심이 좀 적다고 할까, 이렇게 신경들을 못 쓰셔서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좀 원자력 발전, 핵 발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을 합니다. 작년 재작년인가요? 벌써 2016년에 경주에 지진이 일어났었죠. 5.8 매그니튜드 5.8 규모. 원래 지진이 이렇게 흔들림이 굉장히 크면은 원전은 자동적으로 가동이 중단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때 지진이 발생했을 때 TV나 이 방송에서 즉시 원전은 자동 흔들림이 심할 때 가동이 자동 중단되지만 지금 정상 가동하고 있으니까 문제 없습니다 하고 그때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몇 시간 지나고 나서 몇 개의 원전에서 수동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점검에 들어갔다 하고 이렇게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4시간 걸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왜 4시간이 걸렸나? 처음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오후 7시 44분이었습니다. 한수원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회사에 따르면 당시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던 월성이라는 원전의 지진계 계측 값이 0.0615G, G는 중력 가속도라고 합니다. 어떤 힘의 지진계 기계가 받는 힘의 수치를 말하는 건데, 0.0615G이기 때문에 원전 안전 운영에 영향이 없다 하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의 지진 계측 값이 0.1G 이상이면 수동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0.18G 이상이면 자동으로 정지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진이 일어났을 때 5.4였습니다. 매그니튜드.
7시 44분. 그 다음에 두 번째 8시 32분에 첫 지진 진앙지하고 멀지 않은 곳에서 5.8이 일어났습니다. 월성 원전 지진 계측기의 값은 그때 0.0981G로 나타났습니다. 월성에서. 근데 잠시 뒤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는 곳에서 거기 계측한 계측 값은 0.12G로 나왔습니다. 0.12G가 나왔으니까 0.1 이상이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동으로 중지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0.12G가 나왔으면 수동으로 정지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한수원이 머뭇거렸습니다. 2차 지진을 두고 더 정밀한 측정이 필요하다면서 전체 그 여기저기에 있는 그 원전의 그 계측의 값을 그 계산을 해야 됐다고. 그러면서 그 계산이 끝난 시각이 오후 11시 50분. 그게 그러니까 4시간 이상 경과한 거죠. 그때서야 기준치인 0.1G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한수원은 6분 뒤에 월성 1호기에서 4호기까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지진 발생 후 4시간 12분, 두 번째 지진 후 3시간 24분이 경과한 다음이었습니다. 한수원 측에서는 전국 24기의 원전 자료를 모두 종합해야 했기 때문에 중단 결정까지 4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해명 발표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그 사고 때도 그 전원이 지진과 쓰나미가 겹쳐서 전원이 완전히 꺼졌을 때 냉각수 가동 장치가 자동 스톱되는 도록 거기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거기에 그 원전 직원들이 미리 사전에 그 자동 정지된다는 걸 인지를 못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한수원처럼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계산하다가 수동으로 냉각제를 강제 주입 시작하기까지 7시간이 그때 걸렸습니다. 7시간 지체되기 때문에 결국 그 원자로 있는 그 냉각탑이 둥그렇게 생긴 그 안에 수소가 가득 차가지고 폭발했죠. 우리도 TV에서 그 폭발하는 거 이렇게 여러분도 다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그 후쿠시마의 사고를 보면서 우리 한수원 관계자들이 4시간이나 또 지체를 하고 이렇게 결정을 못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 당국이 얼마나 사태를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이내에 사는 주민이 17만 명인데 비해서 우리 원전 8개가 한 군데 몰려있는 고리원전 주변에는 38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쿠시마 22배에 해당되는 인구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경주에서 불과 한 20몇 킬로 떨어진 포항에서 지난 2월 11일 날 또 지진이 일어났죠. 이번에는 매그니튜드 4.6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만 보면 지진의 진도 수치만 보면은 그 전에 5.4니 5.8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일어난 피해, 건물이 부서지고 벽이 지붕이 내려앉고 벽이
주저앉고 한 그러한 그 피해는 지난번 경주 지진 때보다도 훨씬 더 컸죠. 우리가 보도에서 보다시피. 그래서 정부에서 피해 신고하라고 하니까 피해 신고 들어온 게 4만 5천 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제대로 피해라고 정부가 인정을 한 건수가 2만 5천 건. 그러니까 그 경주 지진 때는 그때 다 해봐야 뭐 천 몇백 건 제 기억으로 그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엄청난 그 4.6인데도 불구하고 몇 배의 이 지진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진의 그 진앙지의 깊이가 그 경주 때는 훨씬 더 밑에 깊은 데서 일어났고 이번에는 얕은 데서 일어나가지고 4.6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흔들려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옛날서부터 지진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지진에 대한 그 다양한 대비책이 마련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어느 도시나 마을에도 그 지진이나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행동 매뉴얼이 다 작성이 돼 있고 평소에도 훈련을 자주 해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이 가족의 집결지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데 지하에는 커다란 그 물통이 그 지하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물이 채워져 있어서 지진이나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그 주변 동네 사람들이 적어도 한 달은 먹을 수 있는 물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의 그 인프라가 일본은 다 돼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그 경주 지진 후나 아니면 이번 포항 지진 후에 우리 행정 당국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너무나 대응 태세가 안 돼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지진 대비 매뉴얼이 거의 제로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그리고 북도 약간의 그 해안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 원전들을 보면 참 너무 걱정이 됩니다. 울진에 6개, 월성에 5개, 월성 원전 5개, 고리 6개, 도합 17기가 그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지금 추가로 5개 건설 중이고 4기가 또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마 문재인 정부는 이거는 포기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2기가 경북, 경남, 동해안가에 집중 가동될 그런 전망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신고리 5, 6호기 문재인 정부가 이거를 그 건설을 중단을 시켰다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공사를 재개할지 말지를 검토하겠다 해가지고 그때 471명의 시민 참여단을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한 달 동안 그 재개할 건가 말 것인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의 전문가들로부터 다 듣고 그 다음에 2박 3일 동안 모여서 토론 과정을 거치고 그런 다음에 결론을 냈었죠. 그 결론이 건설을 재개하자는 쪽이 59.5%, 또 공사 재개를 하지 말자는 쪽이 40.5% 해서 결국 재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버리고 문재인 정부는 그걸 공론화위원회 결론을 처음부터 존중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근데
공론화 위원회에서 그 과정을 끝내고 나서 많은 그 참여한 시민들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왜 그 공사 재개 쪽을 찬성을 했냐? 많은 사람들이 든 이유가 이미 그 원전을 짓기 위해서 상당한 그 돈이 투입이 됐고 또 그것을 이제 해체를 해야 된다면 해체하기 위해서 공사 중단하고 그거를 완전히 원상복구 빈 땅으로 이렇게 만들려면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어마어마한 그 뭐 몇천억이 또 투입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왜 그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렇게 돈을 엄청나게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미 투자한 게 있으니까 앞으로 그 조금만 더 해서 이렇게 완성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논리로 재개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 그때 나름대로 생각하신 바가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생각입니다만 그러나 나중에 그 원전의 수명이 다했을 때 그것을 해체하고 폐로를 시켜야 되는데 그 해체 비용과 또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을 끊임없이 몇십 년을 두고 그걸 처리해야 되는 처리 비용, 그 비용이 그 원전 찬성 측에서 충분히 그게 가만히 안 됐다 있는 겁니다. 지난 불과 몇 달 전에 제가 어느 언론에서 보니까 유럽에서 특히 독일 쪽에서 독일이 2022년까지 핵발전소를 전폐하겠다고 선언을 한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 그쪽의 많은 학자들이 최근에 와서 지적하는 것이 독일 정부와 또 그 원전 관련 회사에서 지금까지 산정해 온 폐로, 그러니까 원전 해체 비용과 또 그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리 비용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됐다. 이미 그것이 굉장히 해가 갈수록 그 비용이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그 비용이 얼마가 될지 지금 도대체 예측을 하기가 힘들다. 그렇다면 앞으로 30년 그 원전의 수명이 최소한 30년 간다고 치고 그 후에 또 그 폐로 그게 이제 수명 다 돼서 문을 닫아도 그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핵폭발은 멈추질 않거든요. 그 핵 연료봉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방사능이 끊임없이 그걸 나오기 때문에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처리 비용이 해마다 올라가는 그런 것을 감안하면 독일 정부에서 계상한 그 폐로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 비용이 너무 낮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계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최근에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참 그 공론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열심히 471명이나 되는 분이 열심히 한 달 동안 정말 수고하시면서 토론하고 연구하신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론화 과정은 대단히 합리적이지 못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471명에 해당되는 시민들이 그 원전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정확한 객관적인 지식을
얻으실 수가 있었을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난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이 시작된 후에 오늘날까지 40여 년 넘는 세월을 계속 원전은 경제적인 발전, 친환경적인 발전, 깨끗한 청정 에너지 이런 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그런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거 전부 국가 예산으로 그 홍보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그 원전이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차원의 그 위험과 문제점에 대해서 이 반대하는 쪽은 불과 한 달 동안 이 471명의 시민들을 설득을 해야 돼서 처음부터 이것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고 그분들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원전이라는 용어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두 군데에서 이미 원폭을 얻어맞아서 그 원자력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굉장한 그 경계심과 또 공포심을 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일본 사람들은 금방 그걸 피부로 알아듣습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에 원전이라고 하면 그런 실감을 우리 국민들이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자력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최신의 기술 그런 이미지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무슨 이공계 가면은 뭐 어디 원자력 공학과 가면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또 원자력 병원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굉장히 원자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별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고 핵 발전소입니다. 우리가 의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 에너지하고 핵 분열을 시켜서 핵 분열을 해서 거기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이 일어나는 그 핵폭발에서 나오는 방사능하고는 다릅니다. 의료 분야에서 진단이나 치료에 활용되는 방사선, 엑스레이 또는 뭐 우리가 요즘 와서 CT, 저도 며칠 전에 CT 촬영하는데 MRI 뭐 이런 것들은 그게 다릅니다. 핵 발전이나 핵 폭탄의 폭발에서 나오는 방사선과는 종류가 다릅니다.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방사선 가장 초보적인 것이 엑스레이인데 그 엑스레이 같은 데서 나오는 방사선은 가장 흔한 게 구리라는 금속 원자의 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의 탕스텐 열전자를 이렇게 충돌시켜서 구리의 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가 튕겨져 나오도록 한 것이 그게 우리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방사선입니다. 근데 핵 폭발이나 핵 발전에서 나오는 방사능은 우라늄 원자의 핵을 주변에 도는 전자를 튕겨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핵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핵이 파괴되면서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중성자가 그 옆에 핵을 또 연쇄적으로 파괴해서 그게
연쇄 폭발로 이어지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엄청난 핵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 발전은 핵을 파괴해서 생기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이니까 핵 발전이라고 해야 맞지,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덜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인류는 핵이 에너지의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교회 인사들도, 신학자들도, 학자들도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인류의 새로운 발견이고 우리 미래를 정말 바꿔 놓을 정말 희소식이다 하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핵발전이 이렇게 핵발전소가 생기고 나서 여기저기에서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크고 작은 사고가 자꾸 발생을 했습니다. 그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그 사고는 거의 핵폭탄이나 마찬가지로 인간 생명과 자연 생태계에 치명적이고 영구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 체르노빌 사고,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 이런 사고를 통해서 이게 참 도저히 인간이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없는 사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핵발전소에서 사고나 재앙이 이런 대규모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방사성 핵 폐기물을 지금 인류의 기술을 가지고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 핵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도 없고 기술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 그 기술 확보한 나라가 없습니다.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 폐기를 결정해도 거기서 그 원자로 안에 있는 그 고준위의 방사능 덩어리인 그 원자로를 해체할 수 있는 그 작업을 완료한 그런 나라가 아직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핵 폐기물을 저장하는 방법은 그저 땅속 깊숙이 콘크리트 터널을 만들고 거기다가 특별한 금속 함에다가 핵 폐기물을 넣고서 그 밑에 감추어 놓는 겁니다. 그 방사능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일본에서 무슨 제염이라고 하는 더러움을 제거한다는 제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염이 안 됩니다. 그 방사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로도 그 방사능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어디 감추어놓은, 우리 안 보이는데 사람 사는 동네에서 먼데 그냥 쌓아놓고 재놓는 거지 제염이 안 돼. 제염이라는 건 거기 방사능이 이렇게 오염된 그 땅 흙을 다 걷어가지고 주워서 부대에 넣어가지고 어디 다른데 쌓아놓는, 그걸 제염이라고 그래, 일본에서. 그 방사능이 종류에 따라서 2만 년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지하에 콘크리트에 묻어뒀다고 하더라도 그 콘크리트 땅이 지진이 계속 일어나면 거기까지 내려가는 그 콘크리트 벽 금 안 간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그냥 가만히 둔 콘크리트도 수명이 100년이라고요. 근데 그 흔들어져 끼면 또 그 핵발전소에서 이런 끊임없이 고장이 나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핵발전소의 기본적인 그 구조를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요새는 안 씁니다만은 증기기관차 있죠. 증기기관차. 증기기관차가 무슨 힘으로 갑니까? 수증기 물을 데펴가지고 거기 물이 끓어서 거기서 이제 기체가 이제 고온의 기체가 나오면 그 압력을 가지고 피스톤을 움직이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핵발전소는 그러니까 증기기관차에 물을 데피는 거는 뭐 가지고 데폈습니까? 처음에 나무 토막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석탄 가지고 했죠. 석탄 가지고 물을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끓는 물이 이제 기화가 돼서 피스톤을 움직이는데 그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핵을 폭발시켜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초고온의 열을 가지고 물을 끓여서 그 물이 터빈을 움직이게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핵발전소는 두 개 파트로 나눠요. 물을 끓여서 핵 분열을 일으켜서 열을 발생시키고 그 열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생산하는 원자로 파트와 그 다음에 뜨거운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는 발전 시설 부분, 이렇게 두 개로 두 부분으로 대체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석유나 석탄을 태워서 물을 끓이는 경우는 필요한 만큼의 연료를 넣다가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면 더 이상 연료를 공급 안 하면 그냥 꺼집니다. 그런데 우라늄의 경우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꺼지지 않아요. 한번 불 붙여놓으면. 그래서 우라늄 핵분열이 일어나면 필요 이상의 엄청난 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자력 압력 용기가 과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냉각수로 원자로를 식혀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원자로는 이 냉각 공정을 위해서 직경 3cm, 그 다음에 길이 20m의 가느다란 관이 수천 개가 원전 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로 부분과 발전 시설 부분이 연결되는 것도 이 파이프들이 연결을 합니다. 근데 글쎄 저도 자세히는 제가 공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수천 개 파이프가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정말 고온의 고온의 수증기가 이렇게 고온과 고압의 수증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물이 끓고 그런 과정에서 그 금속이 얼마나 터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온돌방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세면 처리해 놓으면 요새는 기술이 그래도 많이 발전을 해서 좀 덜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수시로 판에서 이렇게 물 새는데 다시 입고 해야 되잖아요. 이 근본적인 이치는 핵발전소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끊임없이 수리를 해야 되는데 고압과 고온의 물과 수증기가 통과하는 파이프 부근에는 엄청난 이미 방사능이 거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거기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나사를 이렇게 조인다든지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될 때 이게 고온의 방사능 엄청난 고준위의 방사능이 거기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오래 못 있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도 그런 사고가 한번 나면 노동자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그 사고 난 현장에 차례로 너 들어가 해서 처음 들어간 사람이 가서 뭐 예를 들어서 1분 그 한 사람의 그 노동자가 1년에 피폭할 수 있는 방사능의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아주 짧은 시간을 넘기면 벌써 오버가 돼서 안 돼서 아주 짧은 시간 들어가서 일하고 나오면 그 다음 타자가 들어가서 또 그 일을 계속하고 그렇게 수리를 하는 게 그 현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2002년 4월 정기 점검을 위해서 가동을 멈추었던 울진 원전 4호기에서 증기 발생기와 연결되는 이 관이 찢어지는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때 방사능을 머금은 냉각수 45톤이 10분 동안 유출되는 1등급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신문에 별로 안 납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그 여러 지역의 원전에서 이런 그 원자로로 연결되는 배관 수백 개, 때로는 1000개 넘는 그 배관에 문제가 발생을 언제 어디서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사능 누출 사고가 수시로 발생을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 언론도 그가 보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 원전이 가지고 있는 핵발전 구조의 본질적인 결함이고 한계입니다. 이 핵발전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면 이건 태생부터가 이 죄악의 씨앗입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핵발전을 처음부터 목표로 만든 게 아니고 핵폭탄을 먼저 만들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그 에너지를 어떻게 좀 다르게 써볼까 하다가 거기 그 뭐라 그러나 서출로 난 게 이 핵발전입니다. 적자는 핵폭탄이에요. 그래서 핵발전은 자체로 그 핵무기 원료를 생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폭탄을 만들던 기술자들이 거기에 이미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엄청난 노력과 그 시간을 투입을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자꾸 핵폭탄만 자꾸 만들 수 없으니까 그걸 뭘 다르게 어떻게 이용을 할까 하다가 생긴 게 이 핵발전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핵발전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가 거기서 나오도록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국가들이 그 국가의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적인 야심과 또는 그 핵 산업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핵을 둘러싼 다른 그 부외자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이상한 그 핵 권력 체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걸 핵 마피아라고 그럽니다. 일본에서도 그렇게 핵 마피아라고. 핵과 관련된 핵 산업을 추진하는 국가 공무원들, 그 다음에 이 핵과 관련된 학술적인 어떤 데이터를 제공한 학자들, 그 다음에
이 핵발전소를 짓고 운영하는 핵 회사들, 산업들, 이 3자가 팀이 돼서 이쪽에서 일하던 사람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일하던 사람이 이리로 가고 이렇게 해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야말로 핵 마피아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고 이건 국제적으로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핵발전을 옹호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핵발전이 있어서 우리의 에너지를 이렇게 에너지를 실용적으로 전기료를 그렇게 올리지 않고 싸게 공급할 수 있다. 그런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핵 발전이 없으면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핵 마피아들이 만들어낸 근거 없는 신화라고 지적합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이 일어나고 나서 일본은 거의 4년 동안 모든 원전을 가동 중지했습니다. 거의 4년을. 지금 현재 2018년 3월 현재 46기의 원전 중에 핵발전소 중에 5기만 재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1개는 아직도 문 닫고 재가동 안 하고 있습니다. 4년을 핵발전소 한 대도 움직이지 않고 일본이라는 큰 나라가 그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는 나라가 생존할 수 있었어요. 아무 탈 없이. 근데 왜 핵발전소가 없으면 안 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고 국민의 안전을 원한다면 핵발전을 졸업해야 합니다. 핵발전을 졸업해야 핵무기를 졸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독일이 완전 탈핵을 선언했고 또 이어서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움이 동참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 지을 때 이 천정 안이나 벽 안에 단열재를 성면을 썼죠. 성면. 그게 보온도 되고 방음도 되고 여러 가지. 근데 그게 성면이 발암 물질을 치명적으로 이렇게 포함하고 있고 그것이 날린다는 그런 정보를 이제 모두가 알게 돼서 법으로 그거는 못 쓰도록 지금 성면은 못 쓰도록 건축법에 그렇게 제한이 돼 있고 또 그걸 처리하는데도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고 이렇게 신고를 해가지고 제대로 전문가가 와서 그걸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물질이 성면과 같은 물질이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 중단했습니다. 근데 방사능은 핵물질에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은 그런 성면 같은 물질보다도 몇 배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위험하고 더 강한
독성을 띤 물질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유전자를 자른다고 합니다. 유전자를 절단해서 그 후세의 생명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러한 독성을 가진 물질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하고 맞춰보면 소위 그 빅뱅이라는 엄청난 우주 태초의 폭발이 일어난 게 몇 년 전인 줄 아십니까? 137억 년 전이라고 합니다. 137억 년. 감이 안 잡히죠. 근데 그 137억 년 전에 그 폭발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폭발은 우리가 지금 매일 지금 태양, 매일 보는 태양, 그리고 우리가 가장 청정 에너지로서 지금 받으려고 하는 태양광 발전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의 원천인 태양, 그 태양은 1초당 4억 3천만 톤에서 6억 톤의 수소를 태우면서 핵 융합을 하는 과정에서 그 어마어마한 열이 거기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게 일종의 말하자면 거기서도 핵폭탄이 터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태양이라는 게 그 헤아릴 수 없는 핵폭탄이 거기서 터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태양이 그러니까 빅뱅이 터져가지고서 전 우주가 처음에는 그냥 어마어마한 그 열기와 그 에너지로서 이렇게 불덩어리 그 이전에 폭발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빅뱅의 그 온도라고 할까? 그거는 태양보다 몇 조 배 더 상상이 안 되시죠? 태양보다 몇 조 배 더 뜨겁고 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서 폭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채 1초도 지나지 않아서 그 기본 입자들과 에너지가 우주를 채웠다고 합니다. 3분이 지났을 때 우주의 온도가 10억 도로 이렇게 10억 도로 냉각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빅뱅이 일어나고서 만 년이 지난 후에 우주에 있던 에너지의 대부분은 그냥 아직 방사성 에너지 형태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도 꾸준히 이제 이 우주가 팽창하면서 식어가는데 빅뱅이 일어나고서 3억 년이 지났을 때 비로소 우주의 그 태초의 별들과 은하계가 무리지어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태초의 빅뱅의 불덩어리가 팍 하고 터져서 뻗어나가면서 거기서 그 불덩어리가 식어서 별의 모양을 갖추는데 3억 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별들이 꼴을 갖추고 식어가기 시작한 지 90억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부터 따지면 45억 년 전에 지구가 태양의 새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그 45억 년 전에 태양에서 이렇게 태어났으면서 그때부터 또 지구는 지구대로 이렇게 식어가면서 약 지금부터 30억 년 전에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에서 튕겨져 나간 지 15억 년이 지나고 나서 이 지구에 아주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광합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식물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 여건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까지 빅뱅에서부터 107억 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인간이 이 지구상에 인간 비슷한 존재가 생겨난 것은 15만 년 전이라고요. 근데 하느님이 이렇게 오랜 세월, 우리가 상상이 안 가는 오랜 세월을 두고서 천천히 호호 불어서 식혀가지고서 만들어 놓으신 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조화로운 이 지구를 인간이 지난 200년 동안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200년 동안. 지금 우리가 어떤 과학자들은 해마다 만 종의 생물을 멸종시키고 있다고 하고요. 또 어떤 과학자는 우리가 1분에 약 20만 평방미터씩, 그러니까 약 6만 8천 평 정도 되나요? 1분에 7만 평 정도의 그 열대 우림을 지금 없애고 있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회칙 찬미 받으소서에서 지구라는 우리의 누이, 우리의 어머니 같은 우리의 공동의 집이 울부짖고 있다고 호소하십니다. 우리는 지구를 우리들이 마음대로 처리해도 괜찮은 소유물로 착각하고 남용하고 약탈하여 우리 누이, 우리 어머니 지구는 병들고 상처투성이가 되어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다고 호소하십니다. 시간이 벌써 됐구만요. 할 얘기가 많은데 또 너무 이렇게 오래 해도 그러니까 하여튼 하느님께서 조화롭고 아름답게 창조해 주시고 그토록 오랜 세월을 두고서 정성스레 가꾸어 주신 정말 이 우주에 어디에도 다시 없는 아름다운 별을 우리 인간의 그 찰나적인 욕심 때문에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교종 프란치스코께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외치시는 외침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교종께서는 한마디로 우리 좀 검소하게 살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그 세상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을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는데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도 저는 속임수라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발전은. 왜냐하면 이미 그 원자재를 우리가 다 바닥을 내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사라지지 않는 쓰레기는 계속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발전은. 그래서 우리 후손, 우리 시대야 그냥 제명해 죽겠죠. 이미 우리 시대도 지금 요새 요 며칠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서울에서 난리치는 거 보면 참 지금 이미 우리가 제명에 못 죽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만 여하튼 그 하느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선물을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서 그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세상, 그러니까 뭐 해를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온갖 동물과 온갖 그 생물들을 다 만드시고서 그걸 보시니 좋았다 하시고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 당신이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려라 하시는데, 그 다스려라는 단어가 그냥 지배하라는 것이 아니고 보살피고 케어를 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고 그 엄청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의 순간적인 그런 탐욕으로 짓밟지 않는 그런 생태적 회심을 사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